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규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BS에서 새로 나온 따끈한 그 여조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 좀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기사를 좀 띄워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BS에서 3,000명의 샘플을 써가지고 면접 조사를 돌렸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보수적인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ARS가 조금 선행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좀 더 정치에 좀 어, 과몰입하는 그런 고관여층이 이제 ARS에 즉각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 전반적인 그냥 일반적인 민심 같은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 면접 조사가 더 정확하게 잡힌다. 그리고 이제 면접 조사의 특징은 이렇게 지지정당 없음이라든지 무응답층이 굉장히 많이 잡히는 특색이 있죠. ARS에 비해서. ARS는 이미 태도가 확실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향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ARS는 좀 진입 장벽이 좀 되게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면접은 이제 중도층의 민심까지도 잡히지만은 그래서 절대값, 그 정당에 대한 절대값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게 있지만, 보통은 그 면접에서의 정치 고관여층의 여론이 ARS와 비슷하고 또 이 무당층을 빼고 이거를 백분율로 잡았을 때 무당층을 뺐을 때 이 비율로 따지면 또 ARS와 비슷하게 나온다는 그런 정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비교하면은 이 3,000명의 샘플, 큰 샘플을 가지고 한 이것이 좀 전반적인 여론을 좀 잘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37대 37로 동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원래 갤럽이나 NBS 조사를 보면은 어떤 특정한 시기를 빼고는 꾸준히 비슷비슷하게 나왔었고 또 그 정부 여당이 더 높게 나오는 약 우세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엄경영 씨 같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수 우위에 좀 지형이 형성됐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세대별로 봤을 때 그 젊은 세대들이 요즘은 많이 좀 보수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세대 구성이 보수 우위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도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 면접 조서가 의미하는 바는 아무래도 지금 대중 민심이 이 정부 견제론과 이 이재명에 대한 그 야당의 심판론 이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이펙트로 뭐 일부 저 갤럽도 이제 많이 격차가 좀 벌어졌고요. 국민의힘 우세로. 그리고 AR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막 그 뒤져 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근접하게 붙어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따라 붙었고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전반적인 중도층의 민심이 중도의 민심이 어느 한쪽에 딱 쏠리지 않고 있다라는 게 정확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이 한동훈 신드롬에 굉장히 반영하고 있고 특히 서울같이 트렌드나 뉴스에 민감한 지역부터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또 이 전국 단위를 봤을 적에 이 면접 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인천, 경기하고 대전, 세종, 충청 이쪽 지역이 아직도 민주 우위, 약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게 좀 ARS와 다릅니다. ARS에서는 대전, 세종, 충청이 굉장히 지금 국힘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 지금 여기선 34대 41로 7%로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인천 경기 지역 중도층까지 포함해서 대체적인 정치 지형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불리한 이쪽은 텃밭이 이제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바람이 수도권과 이 대전 충청 이 남북에서 불어오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그다음에 용인 이런 쪽은 수원 용인 같은 그런 쪽은 아무래도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렇게 트렌디하고 3, 40대가 많이 사는 신도시 같은 지역들, 조금 부촌이 있는 지역들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분당은 뭐 강남권이라서
뭐 거의 국힘이 우세겠지만 이제 수원, 분당, 용인 이런 쪽이 이제 거점이 돼가지고 수도권과 동조화되는 현상으로 좀 해볼 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도농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그 충청도와 인접한 뭐 그런 지역, 뭐 그리고 안성, 평택 이런 쪽도 많이 노려볼 만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키는 뭐냐면 하남, 구리, 김포 이쪽이 되게 뭐 고양 이런 쪽에서도 인물만 좀 좀 세게 내면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15석 이상 최소한 그렇게 좀 돼야지 일당을 노려볼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수도권 매직 넘버 이제 40이라고 했는데 이제 40이 정도 40이 되면 이 지금 현재 보시듯이 영남권을 싹쓸이한다. 영남권과 그다음에 영남 강원을 싹쓸이하고 충청에서도 한 60% 이상 먹는다는 전제하에 일당을 노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50석 이상을 먹으면 과반도 노려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에서는 어쨌든 우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정말 과반 이상을 노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이 이제 50석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25석 해가지고 인천 인천 5석 그다음에 경기 15석 뭐 이 정도 하면은 어 25석 한 45석 정도 그 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어 일당 그래도 아마 150석 될랑 말까 말랑인데 어쨌든 일당은 그 정도는 돼야지 노려볼 수 있고 여전히 경기는 어렵다.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서울에서 선전을 엄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남권은 그 낙동강 벨트 포함해서 웬만하면 두세 석 빼고는 다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전, 세종, 충청도 뭐 대전, 세종 이 정도 빼고 대전, 세종, 천안 이런 도시 지역 빼고는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된다. 예. 청주, 대전, 세종, 천안 이쪽이 되게 좀 어려운데 대전도 지금 뭐 공천의 파동에 있어서 공천 그 뭐 허태정 대전시장 그 공천 문제를 두고 또 황운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공천의 파동에 있어서의 그 유리함을 국민의힘이 조금 얻어가지고 선전을 해야지 겨우 일당, 과반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는 언더독이고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 그 말을 잘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실언이나 실수 나오지 않게 끝까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쪽이 지금 많이 공천이니 뭐니 해서 이제 계파별로 분열이 나고 있는데 절대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아무리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폭망해서 뭐 일당을 잡는다 하더라도 저쪽에는 그 범진보 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반윤으로 뭉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라서 국민의힘이 정말 과반되지 못하면은 계속 여소야대인 거죠. 그런 불리한 점을 인식하고 고개 숙이고 잘 해야겠죠. 계속. 그리고 지역구 후보 정당에서는 민주당이 더 높게 나왔어요. 34대 33, 개혁신당이 3%.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혁신당 이게 지금 개혁신당의 악재가 반영되기 전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데도 3%가 나왔다 하면은 글쎄요, 굉장히 전망이 어둡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례에서도 5%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3당은 지금 또 이낙연까지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고요.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걸로 대중들한테는 인식이 돼 있고, 근데 이준석이 이제 이 당을 막 펜코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펜코라는 커뮤니티까지 이제 많이 또 회자가 돼가지고, 그런 식의 그 사당화된, 1인 정당화된 정당들은 나중에 선거 때 가면 사람들이 사표시 방지 심리 때문에 뽑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3% 이준석 당이죠. 개혁신당도 아니고 여기서 이미지도 지금 망가졌고 구태 이미지를 더 얻었고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내부 분란 싸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이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 정체성도 좌파예요. 그다음에 그 지금 원칙과 상식 네명도 지금 세 갈래로 짝짝 갈라졌는데 현재 남아있는 이원욱과 조응천과 양향자와 금태섭과 다 각자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 그 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다 김용남 예전에 이준석을 그토록 깠던 그토록 비난했던 김용남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준석에 대한 충성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잘 뭉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이렇게 아리송한 것이라서 또 최근에 보니까 오늘 인터뷰 보니까 양향자가 또 유호정을 또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 유호정
이 좀 젊은 여성 정치인인데 또 탁 집어가지고 그 양양자 씨가 예, 나이가 많은 그런 정치인이 예, 그 또 유호정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이 안 좋게 비춰지기 때문에 개혁신당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3%도 얻기 힘들고 잘하면 정말 비례 영석, 지역구 영석해서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구 후보와 이 비례 투표를 봤을 때 지금 개혁신당이 2%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2% 올라간 것도 어디서 뺏어왔냐? 민주당에서 뺏어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낙연이 가지고 있던 지분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당으로 이렇게 해서 펜코의 그 지지층, 이대남 지지층을 다시 불러 모았다고 해도 정치적 생존이 그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선에 대한 인식, 여전히 40대 49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51%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과반이 넘는다는 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거를 좀 이제 뒤집어야 되는데 면접에서도 ARS 추세를 따라가고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그 공천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시간이 반영돼서 면접 조서에 반영된다면 어, 5대 5 정도로는 예, 이 균형이 맞춰지면 해볼 만할 것이다. 경기권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 견제론이 되게 높은 상황에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지역별 세부 내역을 뽑아봤을 때는 정통적인 지지 기반인 강원, 그다음에 영남에서 압도적인 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서울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지금 관건은 대전, 세종, 충청. ARS에서 먼저 좀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크소이 여조에서도 13%인가가 올랐어요. 이 충청권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공천에 대한 그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대전, 세종, 충청까지 조금 우세를 보인다면은 서울, 대전, 세종, 충청해서 인천, 경기를 포위해서 과반을 넘어서 갈 수 있다. 예. 그런 약간 지금 분기점에 있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KBS의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일단 20대 응답자들이 50%가 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총선 막판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커요. 원래 무당층들은 이기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정당 지지율의 비례에 따라서 갈라질 가능성이 있는 표인데 그러면은 20대들한테 뭔가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깜짝이든 뭐 어쨌든 큰 파급력 있는 아젠다가 던져지면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3%로 36%인가 35%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권 심판론으로 좀 결집하고 있는 민심이 있다. 이거를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6%로 부정보다 3% 높았어요. 그러니까 갤럽에서는 52%까지 나왔는데 이 샘플 자체가 좀 보수적이고 중도층이 많이 잡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조금 느리게 반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힘이 많이 따라간 편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이 불리하던 여건을 이재명은 32%, 이 32% 나온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음, 어, 어쨌든 이재명은 뭐 피습 사건 같은 일종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전혀 레버리지를 삼지를 못하고 이렇게 박스권의 지지율이 갖추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낮은 지지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수진 같은 사람도 지금 막 갑자기 왜 내 뒤에 칼을 꽂냐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물어뜯겠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KBS 이 조사가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이게 2020년도 지난 총선에서의 PK 투표 정당 지지율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20년 2월과 4월 사이 이 두 달 사이에 이 PK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가 올랐습니다. 국민의 후보 지지율은 2%가 올라서 PK에서 동률이 나왔어요. 네, 제가 보면은 PK의 그 여조 결과가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PK는 좀 특징이 있는 게 PK의 3040들이 그 친문 그리고 좌경화된 세대가 굉장히 많은 이 지역이라서 그 약간 어떤 민심의 바로미터 같은 그런 동네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 연령에 따라서 이 세대별로 그 정치 지형이 되게 다르고 그런데 PK에서 되게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부울경이 좀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극렬 대깨문들이 그 여론조사에 잘 단련된 그 극렬 대깨문들이 PK 여조에 많이 표집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떨 때는 막 민주당이 더 높다 이런 식의 이제 어 ARS 경우에는 그런 여조들도 있어요. 튀는 여조들은. 근데 이제 면접을 보면 꾸준하게 오차범위 이상으로 오차범위 바깥으로 항상 국민의힘이 PK 지역에서는 우세를 보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2020년 4월 저번 총선에서 33대 33이었는데 부울경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미통당 그 당시 보수당이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조에 잡히는 면접 여조에 잡히는 것보다는 실제 투표가 보수당이 더 유리하다. 그런 거는 좀 정설인 것 같아요. 저번 그 미통당 그때도 보면 아슬아슬하게 진 지역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나왔던 그 지지율 격차보다는 실제 투표를 까보니까 그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아슬아슬하게 뭐 5% 차이 내에서 진 곳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 일단 그거를 좀 감안해 보시면 지금 현재 2024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28대 42로 16%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울경에서 민심이 민주당에 굉장히 돌아섰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것이고 저는 부산 뭐 전석 석권도 어렵지 않다. 이 정도면 예. 전재수 지역구 정도가 어렵다고 지금 꼽히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그것도 이제 잘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울산 북구 그다음에 뭐 창원 이런 데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뭐 많아야 세 석 정도 그리고 잘하면 뭐 한두 석의 방어로 민주당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거의 뭐 전석 석권도 노려볼 만하다. 부산 같은 경우. 그리고 보면 지금 이제 대전도요. 여기 보시면 황운하도 반발했대요. 황운하가 불출마하려고 했다가 경선 기회를 달라. 네. 지금 이제 곡소리가 나는 거죠. 이번에 그 30명 그 이재명의 방탄에 동의 협조하지 않은 그런 수박 당도를 측정해 가지고 막 솎아내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 이수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주 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을 대놓고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파주의 서용주라고 그 사람도 컷오프를 당했는데 그 사람도 막 엄청 까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몇 명 있죠. 설주환 같은 그런 사람은 새로운 미래로 아주 갔고, 예. 그래서 약간 지금 그 분위기가 잘하면 또 민주당에서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 수 있는 현역들도 몇 명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근데 저는 사실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가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강구도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제3지대나 이 신당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에 갈수록 이 양당이 끌어들이는 그 흡입력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오히려 제3지대는 아니지만 많이 표를 가져갈 것 같은 거는 변수가 되는 건 조국이겠죠. 조국이 지금 전략을 저는 되게 스마트하게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주당 사람들이 딱히 이낙연을 찍기는 매력적이지 않은데 조국은 이재명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확실히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경쟁 구도를 이렇게 맞서지 않으면서 이삭을 줍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민주당 찍고 비례는 불쌍한 조국을 찍어주겠다. 저는 그 전략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심지어 조국은 막 이준석도 잘 건드리질 않아요. 뭐 이준석하고도 연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이준석을 더 죽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해서 저는 되게 조국이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비례해서 자기가 받을 표는 반윤표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뭐 반윤이라면 이준석도 나는 같이 연계할 수 있다. 그게 실제 이준석이 그걸 연계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이준석은 반윤이다. 예, 그거를 되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그러니까 그게 보수들은 이준석을 안 찍게 하지 않는 이유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보수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이준석을 찍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윤인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인데 어 이재명을 좀 찍기는 뭐한데 내 표 버리느니 어 불쌍한 사람 한 표 주자.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잘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대가 한 50% 이상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사형 집행 이거를 한동훈 위원장이 던졌어요. 이제 우리가 이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또 그것도 아주 또 저는 잘 디자인된 그 메시지 같은데 광진인가요? 그러니까 1인 가구도 많고 젊은 여성들 많이 사는 그쪽에서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얘기하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안전 이런 뭐 간담회 같은 걸 하면서 이것도 슬쩍 얹어서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 사형 집행이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그 인권 이런 거에 대한 거가 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형 그러면 사람을 이 현대 국가에서 사람을 죽여? 뭐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전근대적인 처벌 방식이 아닌가라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지 않아 솔직히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아주 뭐 일부의 그 PC 담론에 이렇게 조금 경도된 진중권 같은 사람들, 뭐 정의당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의 담론에 좀 그쳐 있다, 정서에 그쳐 있다, 이런 게 여론조사로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합뉴스에서 지난해 9월에 한 무선 전화 면접 100% 조사에서 74.3%가 사형 집행을 찬성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화 면접으로 한 거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 그래 나 찬성해 사형에 찬성해 이게 굉장히 대중적인 정서와 가깝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ARS인데 68%가 찬성했고 26%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조두순이 이사떡 돌리면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참 워딩을 잘 뽑아요. 딱 그리고 사람들이 감정이입하기 쉽게, 예, 대입하기 쉽게 딱 특정한 이런 컨텍스트를 주어주는 게 한동훈 워딩의 특징이죠. 그리고 사형, 과감히 논의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영리해요. 그러니까 논의를 시작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사형을 집행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한동훈의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것이 오늘자로 그 법무부 장관이 임명됐어요. 새로운 후임자가. 그래서 또 한동훈이 사형장 정비만 해도 깽판 치던 사람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빌드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존의 그 사형에 대해서는 그 찬성이 많다는 그 여론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그 사형장 정비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툭 나온 게 아니고 예전부터 그 여론이나 그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정서와 조응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차근차근 빌드업을 했던 아젠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소프트하고 뭐랄까요? 좀 여성 친화적이고 젠틀한 그런 이미지라서 사형 집행 이런 건 잘 안 맞는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몰라도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진중권 같은 사람이 뭐 사형을 뭐 포퓰리즘적으로 총선에 뭐 이용하면 자기는 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막 급발진하면서 또 오바를 엄청 떨고 있는데 그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이 요새 뭐 페미니즘이니 뭐 그런 좀 뻔한 약간 구태의연한 그런 식의 그 PC적 담론을 얘기해도 대중들이 요새는 잘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들도 보면은 뭐 너글로리 같은 것도 뭐 그랬지만은 사람들의 그 사적 복수심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그 범죄자에 대한 굉장한 그 증오감, 혐오감 같은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 제도의 그 촉법소년 같은 문제도 그렇고요. 그 법 제도의 허술함, 그리고 법 제도의
그 인권에 대한 관대함 이런 거를 오히려 악용하는 악질적인 범죄가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 아주 기이한 그런 살인 사건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심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놀란 게 이게 연령, 뭐 이념, 지역, 뭐 세대 이런 거를 다 떠나가지고 국민 통합이 되는 그런 아젠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이제 EU와의 관계. EU가 굉장히 이제 PC적으로 뭐 인권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예전에 그런 마녀 사냥이라든지 종교 사냥이 되게 극심했어서 이 사형 제도 같은 거를 오히려 이렇게 금지하는 그런 식의 어, 움직임이 활발했는데 현재 보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인권 후진국이라고 뭐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론은 없죠. 예, 사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어쨌든 대중 정서는 사형의 대찬성이다 대부분. 그리고 이 사형 제도를 그 김대중 때부터 뭐 사실상의 사문화시킨 것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형 제도가 그런 식으로 많이 악용이 됐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념몰이나 마녀 사냥을 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사형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되는데 요새 같이 지금 우리나라가 무슨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막 버젓이 대통령한테 깽판치고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커녕 그거가 막 부추기고 막 이런 좀 심한 그런 나라에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사형제도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독재니 뭐니 이런 것과 연결시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형제도를 만약에 이게 총선의 아젠다가 된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정말 뭐 이 2030이나 그런 쪽에서는 굉장한 호응이 터질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는 좀 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공을 던졌기 때문에 여론의 좀 추이를 봐가면서 또 빌드업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총선 직전에 이 바람을 좀 일으키는 그런 잠재적 이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지역 여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두관, 김태호 해서는 김태호가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분당을 김병욱이 지금 현재 현역인데 김은혜하고 동률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그 정당 지지율은 굉장히 앞서고 있어요. 이 김병욱이 재선 의원인가? 그렇고 인지도가 되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나왔는데 면접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10% 이상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무난하게 잘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 여기가 지난번에 어, 보수가 졌던 데인데 여기는 개양을은 여기는 10% 차이. 저번에 ARS에서는 8% 차이 정도 나왔는데 면접에서는 10% 차이 정도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수원에서도 약간 되게 밀리고 있죠. 한 10% 정도는 좀 국민의힘이 안 좋은 굉장히 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미애 나경원 여기 동작을은 확실히 나경원 의원이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이 44대 33. 추미애는 어디를 갖다 놔도 다 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수진이 추미애보다 한 4%는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는 유명하긴 한데 뭐랄까요? 나쁜 쪽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수진이 지금 4%인데 이수진이 또 얘기하기를 대선 때 10%인가 졌다고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인기가 많다. 이재명은 방탄만 하고 있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정말 또 술 깨가지고 입 바른 소리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추미애 굴욕이라고 할 만한데 추미애는 어딜 갖다 놔도 진다. 예. 그리고 항상 수도권에서 30% 초반. 윤희숙 씨가 이기는 거로 나와요. 추미애랑 붙으면. 근데 재밌는 건 또 뭐냐면 임종석이랑 붙으면은 임종석이 또 이기는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만약에
가정이지만 임종석을 지금 이제 안 줄 것 같지 않습니까? 홈지가라 그러고. 그래서 임종석을 내리고 이 자리에 뭐 저기 누구더라? 이현주를 낸다는 얘기도 있고 추미애를 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썰이 무성한데 그럴 경우에는 그 윤희숙 씨의 관운이 터지지 않을까. 네. 알아서 민주당이 자폭을 해줘가지고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지역구들이 다 지금 현재 보수당이 이제 탈환하려고 노리는 지역인데 뭐 계양 그다음에 계양 정도 그리고 윤희숙하고 임종석 정도만 이렇게 지는 걸로 나오고 대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또 다시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희망적인 여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그 ARS나 최근 나온 그 갤럽 조사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비등비등하게 나온 상황이라서 아직도 많이 국민의힘이 불리한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으로 비등비등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죠. 이제야 좀 해볼 만한 상황이고 공천을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후보 확정해서 지역구에서 밑바닥 민심부터 잘 다져나가면 저쪽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보니까 이재명이 너무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던져가지고 너 하위 10%야, 하위 20%야.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겁박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영주 그 사람도 김영주 부의장도 탈당 선언해버린 거고 지금 김영주 그 부의장, 예, 국회 부의장도 조금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젠틀하게 얘기를 했다가 개딸한테 테러 당하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영등포 갑 그 지역구에서는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잘하고 평판이 좋대요. 그리고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나가려는 그런 후보군이 마땅히 이렇게 좀 빅네임이 없어서 거기를 지금 비워놨는데 김영주 그분이 어떻게 거취를 결정하는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은 그분이 뭐 이상민 의원처럼 국힘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나쁜 아이디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거를 봤을 때는 어찌 됐거나 지금 현재는 이제 해볼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당 노려볼 만한 지금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그 실수 없이 잘 공천을 관리하고 영입도 좀 잘하고 그러면은 예, 좀 더 전망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이 저 여조 분석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전옥균 대표님과 함께 하는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